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토론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 및 내빈 소개, 의장님 인사 말씀,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국민 의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좌장을 맡아주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은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이신 김병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안강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심재상 대외협력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분당신문 유일한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광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병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영삼 위원장 오셨어? 강신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봉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미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님을 대리해서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송봉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새마을부녀회 권오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바르게 살기 운동 김인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 지회를 대표해서 임재국 분협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해병전회 이홍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정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자유방재단 정종문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현영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참석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창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성남 관내에 내노라 하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대표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수미 시장을 대신해서 신경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도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시의원 그리고 시 집행부 우리 관계자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30주년이 된 그런 날이기 때문 때이기 때문입니다. 1961년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그 전에 있던 지방자치가 폐지되고 1991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을 했었죠. 그리고 91년으로부터 지금 올해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절반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였죠. 30년 만에 작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이제 이 의회가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게 되고요. 정책 중심의 의회로 가기 위해서 정책 전문 인력이 도입되고요. 우리 시 조례 자치 입법권이 많이 완화되어서 자치 입법권에 대한 권한이 많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권한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권한이 높아진 만큼 저희 의회에는 무거운 도덕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만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의회는 아마도 전국 최초인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 30년을 되돌아보고 30년을 준비하는 이런 행사를 아마 기초의회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우리 김순웅 위원장님 아주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김병로 박사님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 두 분과 지역의 대표자 두 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그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성남시 의회는 여러 가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참여해서 성남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UCC 공모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UCC 오늘까지 저희가 제출받아가지고 의원 전체가 심사해서 성남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UCC를 선정하려고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께서 평소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로 시민이 제안하는 조례로 이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조례 제안 대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 30년 동안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고요. 30년 동안의 자료를 사진으로 전시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마이크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노력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방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의 여러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 포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몸소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30년을 되돌아보고 30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은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는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미래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인데요. 특히 지방의회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로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로 가기 위한 그런 희망의 그림을 저희는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리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홍 박사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자와 의원님들 모두 참여하는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뒷줄에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에서 찍으니까요. 네, 어깨 사이사이에 쓰시면 됩니다. 어깨 사이사이에 쓰셔야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저 봐주시고요. 네, 다 나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저 봐주세요. 네, 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아까 한 분 소개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훈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김순훈 박사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켄트 주립대에서 정치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 지방자치학회 회장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김순훈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남시 의회는 꼭 한번 오고 싶었었거든요. 저하고 사제지간에 우리 박우임 의원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도 잠시 계셨는데요. 올해가 역사 깊은 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 역사적인 해에 아마 기초의회로서는 성남시가 최초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3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또 발제자로도 또 좌장까지 맞춰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근데 그 책임감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지난 12월 9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 지방의원님들 도움이 많았고 특히 성남시의 도움이 컸습니다. 의장님 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례시에 관한 사항이 아주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남시도 무슨 청명 같은 것도 내시고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마지막에 그 문안 조정하는 과정에 아주 폭넓게 이렇게 이해가 잘 돼서 무사히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나가 보니까 특례시에 관련된 각 도시 간의 이견차가 지방자치법을 발목 잡을 뻔했다는 그런 위기감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선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에 앞서 제가 두 가지의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남시의회에 와서 성남시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제가 좀 성남시의회에 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던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지방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했지 성남시의회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혹시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없지 않나 하는 얘기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중간중간 중요한 순간에 지방의회에 관련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32년간에 특히 지방의회를 출범을 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기여한 점, 좀 아쉬웠던 점, 그다음에 우리 미래 30년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미래 30년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저 이렇게 소통을 하는 자리가 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좀 뜻깊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55년생인데요. 제가 지난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제가 어디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꼭 얘기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나라를 바꿀 수 있나요? 국민소득 88불의 대한민국 60년대에 35,000불의 빅6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지구가 있는 역사에 어떤 나라도 이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최근에 진행된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미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있는 나라가 선육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뛰던 시대에는 잠 안 자고 뛰면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속 비행기가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뒤처지면 앞서간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침 이제 빅6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고 그 하드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에 소프트 인프라도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지방자치 지난 30년밖에 안 된 지방자치가 소프트 인프라를 갖추는 데 저는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아마 저를 오늘 초대한 거는 자치분권위원장이라고 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심을 많은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서 한번 불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91년도 12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지방의회에 관한 글은 제일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초대된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첫 얘기는 1987년도를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 날이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산업화를 성공해서 빅6 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화에 대한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한 세계 유일한 국가거든요. 근데 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단체 모든 국민들이 두 가지를 부르짖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 하나가 지방자치 부활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뜻이 모아지니까 그러한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그게 1987년도입니다. 1987년도 1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학생이 경찰에 체포돼서 고문을 받다가 치사하는 사건이 생기고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해 6월에 소위 화이트 칼라 중산층이 거리에 나서게 되는 육시방정이 터집니다.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육시방정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두 가지 대국민 약속을 하는데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는 헌법 개정이고 하나가 지방자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980년 12월 29일 이 두 가지 실현하기 위한 헌법 제9차 개정이 일어나고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방자치의 날이 생깁니다. 올해가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인데 10월 29일을 헌법 개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념했던 건 아니고요. 2012년도 제1회, 그래서 올해가 제9회째가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 날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법이 바뀌었으면 바로 지방자치가 실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는 88년도는 89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주방정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꾸 연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분이 계신데 혹시 아시나요? 예,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1990년 10월 그야말로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을 하십니다.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자리에 방문한 김용삼 당시 합당 대표가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을 하고 그 이듬해인 91년도에 최초 기초의원 선거로 3월 달에 광역을 아마 5월 달인가 해서 7월 1일 날 실시가 됩니다. 그 날로부터 오늘이 30주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제도를 만들 때 제도의 골격을 제시한 사람은 내무부였습니다. 당시. 지금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차지했던 군수, 시장 다 이제 내줘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예산심의를 누가 했냐면 내무부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지방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은 의회가 심의를 하시지만 당시에는 내무부가 심사를 했거든요. 이런 권한들 다 내줘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한 제도를 만들려고 완전한 제도를 만들고 지방자치 하려면 이게 또 10년 걸릴지 모르니 내무부가 원하는 안 다 받아라. 대신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단체장 요것만 선출직으로 해라. 나머지는 하면서 고치자. 이렇게 당시 협상 대표에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1년도 선거할 때는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의회만 구성했지요. 권한을 다 누구 줬어요? 임명직 단장한테 싹 몰아줍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무국의 인사권까지도 단체장한테 줬습니다. 그거 고치려고 91년부터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셨는데 30년 만에 달성된 거죠. 예, 시작은 불안했지만 제도는 불안전했지만 불안전한 제도 위에 여러분들이 쌓은 지방자치의 업적은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전제하에 제가 이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가 여기 좀 있죠. 6지방정부터 91년도 지방의회 선거, 단체장 선거에 95년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구조는 처음부터 극강시장 극야기입니다. 단체장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비교하면 지금도 단체장의 권한이 막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현실을 많은 데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뀔 것이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지방자치 무용론이라든지 또는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이만큼 갖춰지고 제가 잠시 설명하겠지만 그럼 지방자치가 나간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안 했더라면 지금도 저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역사적 가정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30주년 성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여야 간의 정권 교체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방 권력이 됐든 또는 중앙 권력이 됐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척도고요. 우리는 그동안 두세 번의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평화롭게 했고 저는 이게 지금 그 예견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죠. 왜?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걱정했던 거는 관권 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임명직 시장, 도지사 밑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 시도지사들이 다 임명권자의 의중만을 살피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공정한 선거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 그 과정에 저는 지방자치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도 지역 내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하는 데는 저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용어 속에 관전빈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쓰시죠. 지금의 관전빈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젊은 사람 우리 어린이들이 다 공무원 하시려고 하잖아요.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안정된 직장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이 관이라는 게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관존, 관은 위에고 민 아래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일반 시민들이 의장님 만나고 시장님 만나는 게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기분 나쁘면 시장님 가서 발로 차기도 하시죠. 옛날에는 이 관청이 들어오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민등록 하나 떼려고 공무원들 눈치 봐야 된다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이거를 주민들의 눈높이를 탁 낮춰진 거는 저는 지방자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의중을 살펴야 되는 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힘이 없고 관치 행정을 주민의 눈높이로 자치 행정을 낮췄다. 이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은 심지어 일선 공무원들은 높아진 시민들의 위상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일하시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러분한테 하소연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게 동사무소하지만 조금 뭔가 서툴면 막 고함치는 분도 가끔씩 만나잖아요.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전의 관치 행정이 낮아졌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만약에 성남시가 예산을 짜면 그거를 내무부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관 눈치입니다. 성남시 공무원은 내무부의 공무원들,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 하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빼고 그걸 다 했었거든요. 이것들을 시민의 심사로 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잘 나실까 모르겠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의회 활동을 보여주는 몇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요. 1991년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듭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는 당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를 만드니까 청주시장이 제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의결했죠. 재의결하니까 청주시장이 대법원에 위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왜?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정을 내리거든요. 똑같은 타이밍에 서울특별시회가 어떤 조례를 추진하냐면 유급보장제를 추진합니다. 여러분들 정책지원 전문 인력 때문에 반은 행복해하시고 반은 좀 불만이 갖고 계실 텐데 비슷한 제도죠. 그래서 시장이 제의 요구를 하고 재의결하고 시장이 대법원에 소송했는데 그거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위 근거 없는 두 가지 조례가 추진되는데 특히 청주시의회가 추진했던 행정정보공개 조례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민참여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다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의무화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지역에서 먼저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제도들이 지방자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왔냐 한번 보시죠. 지금은 광역이 한 877명, 기초 한 2,500에서 3,300명 정도 의원이 계신데요. 첫 해 때는 한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의원수가. 4,000명이 넘던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주는 게 언제 주냐면 2005년도에 주는데요. 200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월정수당이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이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의정활동비에 인상을 났기 때문에 4,000명이 넘던 지방의원수를 대폭 줄여서 시대별로 의원수를 조금씩 줄어왔고 좀 줄다가 요즘 조금 늘어나는 현상인데 늘어났던 거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여성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수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991년도 출발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일비여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비도 많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도시가 작으니까요. 일비는 회의 수장했을 때 하루에 5만 원인가 당시에 이렇게 회의 춘사 같은 수에 5만 원 곱해서 이렇게 받았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의정활동비라는 게 도입됩니다. 그래서 광역은 의정활동비하고 의정활동 보조비 두 가지를 도입되고 기초한테는 의정활동비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정비를 받으실 때 의정활동비 얼마, 월정수당 얼마 이게 두 가지 합한 거 받으시죠. 예. 그러다가 이 의정활동 보조비를 1999년도에 광역의 등을 기초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회계수당으로 바뀝니다. 이 회의수당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날짜에다 곱하기 1일 비용 이렇게 해서 주는 거고요. 회계수당은 그걸 조금 확대해서 회의가 10일간만 열린다 그러면 회의를 9분밖에 출범 안 해도 10번 출범한 것을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미니멈 하지만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2003년도에 회계수당 여비 기초한테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월정수당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 월정수학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 관련 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우리나라의 지역 베이스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거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균형 발전이 그분의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역 구도를 깨는 정치 구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답은 중선거구제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던 거고 중선거구제를 국회의원에 실험하기 전에 기초의회에 먼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2인 내지 4인 선거구에서 선출되시죠? 네, 그게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고 중선거제하고 지역구도를 깨려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당공천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당공천을 확대합니다. 2005년 2000년 선거에는 기초는 정당공천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출마하셨다고 정당 표시 없이 선거했는데 2005년도에 월정수당이 도입되고 정당공천제 도입되고 중선거제가 도입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다. 자, 그다음에 2008년도에 지금 여러분들도 말하기도 싫은 그 월정수당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도입되고 2006년도에 월정수당제가 대폭으로 각 지방의회가 올렸어요. 심지어는 100% 이상 올린 데가 있어서 또 여론이 빗발쳐가지고 학습시 당시 안전행정부인가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월정수당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몇 번 바꾸고 최근에 와서는 물가 상승률을 오버하는 변경이나 이것 때는 무슨 시민 공청회도 하고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거치죠. 그래서 한 번으로 줄이되 그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의정부의 활동 심의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2008년도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일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의일수를 여러분들이 정합니다. 365일 중에 성남시의회는 뭐 회기를 100일로 하자, 뭐 150일로 하자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한 것도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옵니다. 1991년 출범할 때는 광역은 정기가 35일, 기초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시의 열을 덮어봐야 기초는 60일, 광역은 100일이었다고요. 94년도에 5일씩 연장해서 광역은 120일, 기초는 80일로.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정례회를 2번 합니다. 지금 정례회 2번 하시죠? 6월, 12월. 그 전에 정례회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광역 40일에서 광역은 120일, 기초 80일. 지금은 2005년도부터는 회의일수는 완전히 지방의회 자율로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연간 150일 정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 조례로 하는 거니까. 우리 성남시도 한 100일 이상은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조직입니다. 자, 지금은 상임위원회 제도를 웬만한 데 좀 다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광역의회만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인력도 따로 둘 수 없고 상임위원회 운영비도 딸 수가 없죠. 왜? 상임위원회가 기초는 아예 없으니까. 이러다가 1991년도에 광역의회 허용하면서 기초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2006년도에 광역기초 모두 상임위원회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도 여러분도 한 4-5개 상임위원회 아까 위원장님도 소개하시던데 이때 2006년도부터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기구 인사권입니다.
예, 작년 2020년 12월 9일 날 이제 지방자치 전부 개정되면서 여러분들이 인사권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셨던 걸 했는데 그 몇 번의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단체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 정도겠죠. 그러다가 지방의회가 굉장히 반발하니까 94년도에 법을 바꾸면서 추천권으로 바꿉니다. 의장이 추천하면 그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발령을 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추천권을 행사한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추천권이 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의장이 추천을 하고 지방정부장이 임명하는데 뭐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사무기구의 장애 요 기구는 보통은 의장의 추천과 지방정부장으로 일반 공무원을 하고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은 사무기구의 장인 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2006년도에도 하고 올해 2020년도에 인사권을 독립했으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대응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마 2020년 여러분들 아마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는데 그 준비를 아마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제도가 특히 인사권 독립이 종전과는 다른 미래의 30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저는 그 기능을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전에 2006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대학은 다르게 인사권이 독립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돼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제주도는 이미 10년 전에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도 활용하실 때 제주도 같은 데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 정당공천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정당공천 폐지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려면 하나는 여성의원 공천이 지금 홀짝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의원들 지금 정당별로 공천하시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이거 여성의원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하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이유는 각 정당들이 민주정당성을 좀 띄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정당공천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크니까 지금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정당 운영이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정당공천을 사실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지는 거와 정당공천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정당공천이 확대된 거는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확대됩니다. 그 전에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의원님들 간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될 전망이 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의원님들하고 나누면 정당공천 배제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종전에는 이 정당공천을 두고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자, 그다음에 좋은 축으로 발전해 온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제입니다. 1991년도 지방에 출범할 때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0.3%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게는 20% 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를 넓혀준 뭐 다양한 제도가 있겠지만 그중에 1등 공신이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1995년도에 맨 처음에 도입되는데요. 그때는 정원의 10%를 비례대표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꿉니다. 이 정당명부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투표하러 가셨을 때 후보들 찍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정당을 찍으면 뭐 예를 들면 A당을 찍거나 B당을 찍을 거냐 하는 정당명부식이 2000년도에 도입되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 선거에서는 정당명부 그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여성들을 반드시 넣어야 됐습니다. 여성 후보를 의무화했고요. 물론 이제 전체 정원당 10%인데 2005년도에는 뭐가 바뀌냐? 여성 후보를 넣는데 여성 후보를 홀수번에 넣습니다. 1번, 3번, 5번, 7번.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표를 많이 얻은 정당들은 여성 후보들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비례대표제하고 기초의원 중선거제도가 맞물려서 여성 의원들의 수가 대폭 늘어난다.
자, 그래서 여성변의 당선 비율이 조금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2018, 16년도 보시면 28% 넘게 여성 의원들이었으니까 처음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1.55%였던 게 28%가 됐으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여성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지방의회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개만 되라. 그러면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이제 제 모습을 가졌다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동안 원하셨던 게 뭐 100% 달성됐다고는 하긴 어렵지만 막 그렇게 달성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방의회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몇 개 이름만 빼놓고는 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상당히 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조례재정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심히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28조에 보시면은요, 종전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건 우리 헌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거를 그대로 지방자치법 가져가서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주장해 오셨냐면 이게 법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법령이 허용해야만 된다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광의를 좀 해주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실현이 안 되면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헌법에서 하고 있는 문안에 적극적으로 배치되지 않으면서 워딩을 만든 게 법령의 범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어떻게 좀 어감이 좀 다르세요? 어떠신가요? 많이 다를래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자, 이제는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기보다도 법령의 범위에서가 더 넓은 거라고 딱 느낌이 오시면 주민의 권리를 높여주고 주민의 복리를 키우는 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일은 별도입니다. 주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라. 뭐 이렇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일은 별개로 해놓고 주민의 복리를 높이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도 되지 않겠냐. 두 번째 개념은 여기서는 빼고 있지 않지만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주민주권이잖아요. 이 주민주권은 뭐냐?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거든요. 종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게 그동안의 자치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치권은 주민들로부터 바로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보내고, 경기도가 하다가 안 되면 국가로 보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이루면 여러분들이 자치 그 범위의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한 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자, 주민들로 위임받은 자치권을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아, 그럼 이제 경기도가 하는 거고, 경기도가 못하면 이제 국가가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사무 범위가 넓어지면 기초 여러분들 그 경기도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에 위원 추천 한번 하셨죠. 네. 올 1월 1일부터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혹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경기도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경찰청이 두 개가 있죠. 근데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명칭을 바꿨는지? 아, 지방짤 떼었습니다. 혹시 그걸 왜 떼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지방짤 떼었냐? 예, 자치경찰 때문에 뗀 겁니다. 중앙부처가 정책을 만들면 정책 집행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직접 집행할까? 아니면 요거를 시도회나 시군구에게 맡길까? 요건 이제 뒤에 게 위임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접 맡기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집행 기구들을 현장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예? 지방국토청,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그래서 관청 이름 앞에 지방이 붙는 거는 이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을 띄었단 말은 이게 이제 중앙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경찰 역사 75년 만에 이게 자치사무로 내려옵니다. 기초는 직접적인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기초의회가 해야 할 일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왜? 자치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에 관련된 업무인데 다 여러분의 선거관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다. 이게 결국에는 민생 치안이 되지 않으면 그 민생 치안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그 구역 내에 주민들의 복리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사무가 됐다는 의미고요. 특히 국제 관련된 업무가 법적으로 자치사무가 됐습니다. 물론 중앙정부하는 그 국제교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인 1명씩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따르잖아요. 지금 제도로 지금 내년도에 1,800명 새로 고용해야 됩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만. 이제 4분의 1 남겨서 2분의 1로 가고, 저는 그 다음에 뭐 한 명으로 가는 건 뭐 지금 전부 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단계로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의 의원 발의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단체장 하거나 상임위원회 가거나 의원 수의 3분의 5분의 1이거나 3명 이상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싹 없앴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 조례를 정하면 됩니다. 발의한 건수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되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의 표결은 다 기록 표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 의장단 선거라든지 이런 것만 무기명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정책 선거하실 때는 찬과 반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정책에 찬성한다. 나는 이 정책에 반대한다. 좀 부담되시나요? 예,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혹시 의회 운영에 진행된 사항은 종전처럼 무기명으로 하고 그 외에 정책 의견이 필요한 의견들은 다 이제 표결 투표를 한다는 거고요. 자, 인사권 독립, 국제어른. 이제 여러분 뭐 청남시 같은 경우는 사무기구가 몇 분 되시나요? 사무기구가 총 국장님 포함 몇 분 되시죠? 성남시에? 35명이요. 아, 35분 가지고 독립된 인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다른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인사권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채용, 신규 임용, 전보, 승진, 징계, 파견, 전직, 굉장히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의회가 어디까지 행사를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아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하셔서 내년 1월 13일까지는 답을 좀 갖고 계시면 좋거든요. 자,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우선 30년 평가 중에 제도 발전인데 첫 번째 지방의회 제주특별자치구엔 특례를 둔 제도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하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제주도라는 데가 이미 시험을 해,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거 왜 이런 제도 하냐 그래서 이미 제주도에 시험을 했고 그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도입한다 이런 게 참고가 됐거든요.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좀 4,500개의 특례를 더 갖고 있어요. 특히 지방의회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도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 제도라는 걸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간접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청남시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기초광역에 지방자치 분권위원회라는 걸 다 의회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의미 있는 법 3가지를 만드는데 뭐 여러분들 그만 언급 잘 안 하셨는데 지방일괄이양법 만들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지방일괄법이 작년 1월 달에 만들고요. 작년 12월 9일 날 2가지 법률이 통과되는데 하나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고 하나가 경찰법 개정안입니다.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죠. 이 3가지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큰 이정표를 전환하는 법률이고 특히 일괄이양법이라고 하는 말은 종전에는 단위 사무별로 넘길 때는 만약에 100개를 넘기다 그러면 100개의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갈법이라는 법 하나 속에 한 통에 담아서 그냥 한 번에 탁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보다 이게 쉽게 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지금 의회 내에 설치된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민주주의 제고 뭐 이론이 별로 없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빨리 넘어갈게요. 아, 그다음에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이제 비밀이 거의 없어졌죠. 특히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띄우는 순간부터 앞으로는 예산 집행까지도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해야 돼요. 또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이 크게 예산심의, 결산 이런 등이 저는 크게 기여해 왔다. 또 상임위원회 하실 때 보면 웬만한 건 이미 다 공개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도 우리는 헌법상의 한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헌법 개정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가끔씩은 죄형복종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태료는 1,000만 원짜리는 가능한데 10만 원짜리 벌금은 안 되잖아요. 조례로. 그게 죄형복종죄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가 성남시에 맞는 새로운 세목을 하나 개발하고 싶어도 이게 불가합니다. 세율을 오리고 내린 것도 불가합니다. 이게 조세법률주의죠. 그다음에 재산권을 어떻게 뭐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상의 한계라고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을 바꾼다 그러면, 헌법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미래 30년에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자치분권이 헌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도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32년 만에 마쳤지만 여러분들도 아직 좀 막 불만족스러운 데가 아직 많으시잖아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의회법 만드시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 한 3, 4년의 경험을 해보니까요. 전부 개정하는 일들은 어렵고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법을 싹 고치는 일도 어렵고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일은 더 어려워요. 그 대신 있는 법을 조금씩 개정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후원의 제도라든지 기타 제도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도 가능하지만 아니면 있는 법에다 새로 끼워넣어서 하는 게 더 쉬운 길이 아닐까 라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받은 지적 중에 가장 억울한 지적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억울하시죠? 국회의원한테도 전문성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저는 전문성에 대한 조금 견해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사, 의사, 변호사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전문성이 하나 있고요. 안무한무기는 프로 같아 생각하는 게, 이 말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할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죠. 저는 후자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때도 처음 초선 나오시고 재선 나오고 삼선 나오면 이 선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심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벌써 재선 삼선 되시면 이제 다 의장단 꿈꾸시잖아요. 또 종전에 뭐 다는 아니지만 의장단 선거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주민들에게 또 실망시키는 일도 많잖아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지정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문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도적으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훨씬 이전에 상임위원회 제도의 내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노력을 해왔고,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돼서 여러분들 전문성 얘기는 상당히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와의 갈등인데 그동안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권을 저쪽에서 쥐고 있으니까 의장님이 뭘 하나 좀 면밀하게 추진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정 싸움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건강한 갈등은 양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높은 정치력이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 인식들이 가끔씩 여러분들 너무 냉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는 제도를 이렇게 연구하다가도 주민들이 여론이 안 좋다 이러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고하고 계시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내 지방의원 누구누가 있어서 참 내가 든든하고
행복하다 하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변함없는 그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형 헌법을 만드는 게 이제 나머지 숙제입니다. 저희들은 한 90%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성취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혹시 부족한 걸 더 나가려면 일단 헌법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혹시 뭐 기대하건대는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분들이 자치분권형 헌법에 관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지방의회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좀 편성하면 어떻겠냐? 이거 왜 집행부가 편성하냐? 그러시잖아요. 자, 집행부가 편성하면 누가 심의하냐? 여러분이 심의합니다. 여러분이 안 계실 때는 내무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편성권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성한 건 누가 심의하나요? 여러분이 심의하시나요? 어색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성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좋다는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이 편성한 심의권은 누가 심의하느냐에 대한 그 패키지만 있으면 좀 여러분 하셔도 되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여러분 자꾸 하시다 그러면 그럼 의회는 그냥 아무 무소불위 아무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야?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LA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봉급을 판사, 거기는 시판사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LA는. 그러면 시의원의 봉급을 시판사하고 같이 해놓습니다. 시의원의 봉급은 시판사하고 동일하다. 시판사의 봉급은 누가 정하냐? 의원이 정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를 집행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여러분이 심의하는 제도는 지금 그렇고요. 자, 근데 지금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증액 못 하시잖아요. 새로운 항목을 끼워넣지도 못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물론 이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정책을 발의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야 이거 새로 편성해라 해서 이렇게 받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여러분은 그거 할 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도 집행부 위주의 제도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지방의회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라고 한다면 최고 정책기관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없애거나 이거 자유롭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의결 정족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집행부가 하는 건 여러분이 심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편성한 예산은 그러면 어떤 기구가 이게 심의해야 좋을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가져주시면 여러분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제도와 관련해서 뭐 주민투표를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주민투표 제도가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커졌어요. 이제 지금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민투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정전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주민투표가 발동합니다. 하나는 개표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해야만 뚜껑을 엽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하의 투표를 하면 아예 이 주민투표에 뚜껑을 열질 않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무상투표가 뚜껑을 안 열었습니다. 개표 요건이라고 하는데 개정된 주민자치법에는 개표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결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완결 요건은 일정 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전에는 3분의 1의 투표였는데 이게 4분의 1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동네라고 치면 4분의 1이면 2,500명이잖아요. 2,500명의 과반수는 1,250명인가요? 이제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1,250명, 그러니까 2,500명이 투표하고 1,250명만 찬성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 소환도 가능하고 중요한 결정 결정도 이루어지잖아요. 혹시 그게 자유로워지면 저는 이것도 주민투표에 할 수는 있겠죠. 뭐 4년에 한 번 정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한 번만 통과되면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의 증액은 뭐 그 주민투표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의정부처럼 물가 상승률을 넘는 범위의 예산 증액은 그때 뭐 주민투표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3호 2호 독립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직렬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의회에 전속으로 하는 공무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 직렬의 전문성이나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수시로 교류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혹시 또 가능하면 지금 집행부에 감사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감사직은 띄워서 그냥 지방의회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효율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자, 후원의 제도 지금 지방의회만 없습니다. 지금 다 후원의 제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뭐 이미 말씀 몇 번 드렸고 주민주권 말씀드렸고 전문성 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주민자치에 관한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단체장 선거는 우리 헌법만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문제 그게 위헌이라는 그 대법원 판례는 있긴 한데 그때는 임명직 단체장의 관건 선거를 맞지 못하다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 지방의회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가 없든 있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조직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좀 잘 되도록 행재정 서포트를 하려니까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계시는 뭐 20명, 30명 되는 분들이 그냥 관청에 도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조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는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는 없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상황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윤리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두 가지 도입됐습니다. 하나는 윤리특별심사위원회가 이제 의무화됐고요. 특히 의원님들에 대한 윤리심사할 때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겸직제도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특히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의 영리 그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이게 이제 의원님들의 도덕성 윤리성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뭐 지방자치는 물론이고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해왔고 앞으로의 발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도 내에 내년 1월 13일에 발효입니다. 새로운 제도 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30년을 준비해 가시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못다한 얘기 또는 저하고 다른 의견 이제 토론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해야 할 말씀은 저희 지금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 얘기는 100%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 점을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